자, 잘 쉬었나요? 뭐 별로 쉬지도 않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뽕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식재 양식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트랙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운기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운기로 하는 것을 얘기하면 경운이라든지 그 다음 로터리 작업, 그리고 운반, 이런 것들이 경운기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로 할 때는 폭이 최소한 1.8m 정도 합니다. 그리고 두 줄씩 하는 밀식 뽕밭, 아까 밀식 소식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큰 골 너비 폭은 1.8m로 하고, 그 다음 좁은 골 너비 폭은 0.6m, 60cm죠. 그 다음에 폭이 사이는 50cm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평당 1670포기 정도 식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이랑 사이의 그루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해서 입지 공간을 활용토록 한다. 그 다음 뽕밭의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그재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죠. 자, 1.8m 이제 폭이 1.8m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에 하나 심고 50cm 간격으로 여기 하나 심고, 요 줄 간격은 60cm입니다. 근데 50 심고, 그죠? 그 다음 50cm 간격으로 심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여기도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 어때요? 이것은 삽으로 심는다든지 개별적으로 하면 아주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별로 뭐라 할까 추천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30평 40평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경영을 한다고 하면 5,000평 10,000평 정도 하는데 최소한 뭐 1,000평 이상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로 이제 기계화를 해야 돼. 여기 이제 트랙터라든지 지나가면서 골을 깊게 파고, 트랙터가 없을 경우는 경운기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안 그러면 물이 많이 찐다. 그러면 배수골을 확 타야 되겠죠. 그러면 포크레인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요렇게 직선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심는 게 훨씬 관리하기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요걸 이제 뽕잎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뽕잎을 딸 때 어떻게 딴다 했나요? 잎을 하나씩 따는 잎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이렇게 한번 딱 잘라면 전체가 이만큼 달리 나오잖아. 가지뽕치기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오디를 목표로 하는 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면 오디를 타켓으로 할 경우에 어때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딸 때 전부 거의 손으로 따야 되잖아. 근데 그물을 친다, 밑에. 나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를 딱 친다고 보면, 이게 이제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면 밑에 네트를 쫙 까는 거죠. 이렇게 딱 까는 거죠. 그러면 네트를 까는데 직선으로 쫙 깔면 편한데, 이게 나무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 깔기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제 작업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게 오디를 따지 않고 그냥 내가 공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하면 지그재그로 하시는데, 지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전부 수작업 해야 된다, 기계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뽕밭의 구역이 크고 경사가 7도 미만 7% 아까 나왔죠, 그죠? 평지이며 도시의 생산성보다 더 노동 전략적 기계화가 필요한 1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트랙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래 너비가 최소한 2.4m가 되어야 된다. 요거죠, 그죠? 평야지에서는 주로 트랙터를 활용할 경우는 2.4m, 경운기를 활용할 때는 여기 나왔죠? 8m. 그래서
이 폭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한 줄씩 심을 경우는 뽕밭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뽕밭의 조건에 맞도록 두 줄씩으로 심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 그러면 뽕나무를 심을 때 이제 식구라고 합니다. 파기. 그러니까 우리 호박 심을 때 보면 호박 그 땅을 많이 파내고 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식구를 어떻게 파고 식재를 어떻게 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골의 깊이하고 너비가 각각 45cm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럼 호박구덩이처럼, 호박구덩이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게 파는 것이 좋다 이 얘기죠. 그 다음 트랙터 또는 개운기로 20-30cm 깊이의 간이 식구를 판 후 두둑 식재를 한다. 그 다음 청소부가 집 표면으로 10cm 들어가도록 얇게 식재한다. 그 다음에 다음 흙으로 북을 돋아주고 적당히 밟아준다. 그 다음 유기물이라든지 대비 3요소를 기비를 넣고 흙과 석회를 섞어 넣은 후 식재하고 흙을 채워 밟은 후에 넣은 후에 밟아준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식재를 해.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배수골을 탄다 했죠. 20-30cm로 하고 먼저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 내가 이제 심는다는 것은 한 40cm 정도 폭에 깊이 40cm 정도 이렇게 파야 됩니다. 이렇게 파고 여기에다가 탭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하고 여기 같이 한 대 넣어줘요. 흙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파지만 실제 이쪽으로 마운딩 되게끔 약간 높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물이 찔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조경수 심어놨는데 보면 전부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높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아래쪽에 하면 전부 물이 찔 수 있어요. 그 수분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좀 있으면은 이게 아래쪽에 물이 찔러서 뿌리가 썩어요. 그러면 마운딩 해놓으면 여기에 심는 거죠. 그럼 뿌리가 여기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여기까지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덜어서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심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12 비료 주는 겁니다. 먼저 식재 당년 첫 해에 심고 첫 해는 어떻게 하느냐. 300평당 질소 인산 칼입니다. 그죠? 요것을 25대 11대 15kg을 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질소만 어때요? 25로 가장 많죠. 인산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죠. 그죠? 이것을 이제 봄, 여름에 나누어 고래 시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래. 그러면 실중량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질소는 이 성분량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요소로 주면은 이제 봄에 주는 것은 분실을 하니까 나눠주기 때문에 요소 17kg, 용가린 17kg, 염화가리 8kg를 줍니다. 왜냐하면 염화가리는 카리가 포타시움이 60%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추기, 가을에 주는 비료는 요소 38kg, 용가린 38kg, 염화가리 17kg를 준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의 거의 2배잖아. 가을에 주는 게, 그죠? 봄보다 가을에 2배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를 2톤 이상使用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제초제 살포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제초제는 살포를 하면 안 됩니다. 토양 오염도 문제가 되고 또 친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농사 지을 때 잡초와의 전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잡초란 게 뭐예요? 잡초란 게 원래 그 토양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돋아나서 그게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잡초지는 매년 그 형태를 유지를 해왔는데 인간이라는 괴물이 들어와 가지고 죽을 못 살게 한다, 망친다 이거예요. 잡초 입장에서 보면 괴물이라 인간이. 그죠? 그러면 잡초도 열받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야, 이것 봐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도 배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잡초를 그냥 제초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초제 저항성을 띠는 잡초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변이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생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변이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위에서 꽉 누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변이를 해도 방법이 없어.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비닐이에요. 첫째. 지금 비닐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잡초라고 하는 거의가 광발화성입니다.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광발화성 종자들이 거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학술적으로는 64% 얘기를 하지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빛을 못 받죠. 그럼 비닐 덮고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닐이 아주 너무 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도 투과가 되고 산소 공급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미리 여기 기준이 나오겠죠. 0.02mm. 그 0.02mm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부직포입니다. 일명 이제 부직포가 담요입니다. 담요인데 그 주로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인데 여기에 요 부직포는 거의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2mm, 3mm 정도까지 됩니다. 그럼 이거 비닐보다는 10배, 20배 정도 두껍죠. 그럼 얘가 딱 덮어놓고 이제 나면은 일단 광 투과는 일정 부분은 됩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부직포가 아주 이제 촘촘한 것들은 광 투과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광은 조금씩은 투과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원체 스트롱 강하기 때문에 딱 단단하게 덮어놓으면 잡초가 못 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하고 광도 차단하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게 부직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부직포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직포도 지금 하면은 한 5년, 뭐 한 7, 8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부직포의 재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재질이 그냥 우리가 여기 길가에 깔아놓은 그 리그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케미칼이다, 화학제다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부직포도 이제 생산할 때 경제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친환경 부직포를 생산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를 활용하면 잡초 방지에도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밀식하는 경우 150cm 정도 하고, 그 다음 시바르당 550m 소요된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럼 시기는 식재 후에 4월 상순에서 뽕나무 고래 밀착 피복. 밀착 피복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 자 4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피복을 덮잖아요. 덮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뜨는 게 많이 있어. 그냥 놔두면. 근데 요것을 위에다가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완전히 다박을 누른다든지 해서 토양하고 완전히 밀착되게 딱 해버리고 그럼 공기가 쫙 빠지겠죠. 이러면 잡초 발생량도 줄어들고 또 온도도 지온이 좀 낮으면은 생장이 불리해요. 그래서 지온도 약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까지도 가져온다 하는 거죠. 토양 온도는 2, 3도씨, 수분은 4 내지 5% 높아져서 생육을 촉진시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 안 되더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순지르기를 해야 된다. 순지르기는 뭐냐 하면 자, 뽕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뽕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얘가 가만히 놔두면 비료를 아까 질소 기준으로 20몇 킬로씩 5킬로씩 주잖아요. 얘가 그냥 막 자라요. 끝도 한도 없이 막 자라 올라가 거의 무한 신육행처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뽕잎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딴다고 가정했을 때도 전부 불리합니다. 경영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가지를 잘라주는 거. 그걸 이제 순지력이라. 맨 위에 자라나는 것을 가운데 점 3분의 1 지점점 자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큰 사람들, 2m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인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팔길이 길으니까 뽕나무가 키가 3m 정도 돼도 작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170, 뭐 180, 160 이 정도 키인 경우에는 절대 2m 20, 30 이상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키가 커버리면 작업하는데 여러분 이래 됩니다. 이래 되고 발 삐고 잘못하다가 사다리 놓고 가서 올라가서 떨어지고 뭐 별 일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지레기를 반드시 하라. 순지레기 얘기 나왔으니까 더 이제 추가하면은 우리가 도라지를 재배하잖아요. 야경으로 도라지를 재배하는데 도라지가 그냥 놔두면 키가 계속 커. 그리고 꽃대가 만들어져. 꽃대가 생성되고 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뿌리 생장이 별로 안 좋아. 지상부는 크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도라지 꽃대를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명 순지레기예요. 그 다음에 콩 있죠? 콩 재배할 때 보면 콩도 그냥 재배해 놓으면 그냥 무한신육행처럼 계속 자라 올라가.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은 잎하고 키는 이만큼 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처음에 콩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 교육 안 받고 가신 분들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요소 비료를 많이 주는 거야, 질소를. 그러니까 잎도 무성하고 막 멋있거든. 안에 안 들어가 봐. 그냥 보면 뭐 멋있어. 근데 나중에 가을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줄기하고 잎만 무성해. 그걸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영양 생장하고 생식 생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키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 일정 시기가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됐다 하는 거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돼. 안내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질소 비료를 더 이상 공급 안 해주는 방법이 있어. 비료가 부족하다, 큰일 났다, 이제 열매 맺어서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요. 물론 생리적으로 가지만 우리가 볼 땐 생각을 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야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된다, 빨리 꽃 피우고 열매 맺자 준비를 해. 첫 번째 그 영양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순지레기를 하잖아. 잘라 뿌리잖아 위에서. 그건 계속 자라 올라갈 건데 위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얘가 야 이제 이로 더 못 잘라는데 못 큰다, 빨리 열매 맺고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콩이 어떤 집에 가면 키가 한 5, 60cm 밖에 안 돼. 그런데 가을에 가면 전부 이 주경이라 그래. 주경하고 1차 지경, 2차 지경에 막 꼬투리가, 콩 꼬투리가 엄청 달려 있어. 전부 그거야. 콩이야.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키가 한 1m, 21m까지 커 있어. 그런데 가지는 조금 나 있어. 잎은 뭐 아래 떨어지가 무성하게 떨어져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물 개개인의 특성, 각 개체의 특성, 그리고 내가 뭘 심을 거냐. 뽕나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뽕잎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많이 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디와 마디 사이를 길이를 짧게 해야 되겠죠. 마디와 마디 사이 길게 쭉 해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디와 마디 사이가 50cm다. 그러면 3마디 정도 하면은 1.5m 되잖아. 그죠? 위로 보면은 1.5m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잎 하나 나고 하나 나고 이거 잎 몇 개 됩니까? 많아야 한쪽에 10개 단다고 보면은 30개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걸 한 15cm, 20cm마다 가지를 쫙 장가지 유도를 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 가지가 엄청 많고 잎도 엄청 달리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가지 많이 달리는 것도 마디도 중요하지만 잎의 크기도 중요해요.
잎을 이만큼 크게 키우는 거, 이만큼 크게 키우는 거하고 요만큼 키우는 거하고 경제성 면에서는 어느 게 좋아요? 경제성 면에서 우리가 누에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잎을 크게 키우면 축 늘어져. 부드럽기 때문에 늘어지죠. 그러면 잎이 이 크기가 큰다는 건 아래 하이엽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광태세라는 얘기를 했잖아. 배어할 때 수광태에서 딱 상일입, 직립하고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쭉 늘어지가 있으면 하이엽은 빛을 못 받아. 그 병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근데 잎 사이즈가 적다 하는 거 어때요? 많이 달리고 아주 단단하다 이 얘기죠. 근데 요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작물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많이 달리고 약간 단단한 게 좋는데 누의 입장에서 보면 맛이 없어. 딱딱해. 그러니까 기호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정이라든지 순지력이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걸 생리적으로 하나 보면은 다른 것까지 전부 응용이 다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열어놨어요. 식재 당년 거루당 가지수 증가에 의한 조기 다수학을 위해서 순지리기를 하는데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이 지상에서 30cm 자랐을 때 20cm 부위에서 순을 자른다 하는 겁니다. 발육 불량한 뽕밭에서는 순지리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그래도 안 크는데 잘라보면 더 안 크죠. 그죠? 이런 점을 감안을 하라. 그 다음 이제 식재 당년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경우입니다. 가지 길이가 지상에서 평균 1.5m 이상 자란 뽕밭에서는 지상 1m 높이에서 중간 가지 길이가 지상에서 평균 1.5m 이상 자란 뽕밭에서는 1m 높이에서 중간 벌치를 각각 합니다. 그리고 1.5m 뽕밭에서는 0.8m에서 중벌 수확을 하는 것이 이 순지리기 가지치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장 안 해도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양자암학으로 누에에 관해서 하겠는데, 여기 이제 어디죠, 그죠? 여기 칼라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검정색이고, 여기 약간 붉은색, 약간 초록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동합니다.